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투자를 해서 극단적으로 99억의 양도 차익이 생겨버리면 네. 일각에서는 저거 뭐 부동산 투기했다. 불로소득이다. 저 편의점 알바생도 지금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부동산으로 수십억 번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느냐. 저거 너무 부자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 없을까요? 이게요. 네. 부자 감세는 아닌 게 제가 1억이고 100억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1,000만 원이고 10억이어도 똑같아요. 이게 부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바뀌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쭉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식의 평가로 가는 것은 없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조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 따라서 비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얘기가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해리스 후보가 그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이 1억 불 이상 굉장히 큰 자산가들인데요. 네. 1,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이 있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게 예컨대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건 이 자산에 대해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가가 올라간 것만큼에 대해서 이걸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합시다라는 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팔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평가 차익이 올라가면은 세금 맞습니다. 때리겠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이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예요. 예. 여전히 그게 화두가 되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으로 이제 며칠 뒤에 대선 후보 토론을 첫 번째로 하게 될 텐데. 9월 10일 날. 예. 그렇죠. 그때도 주요 어떤 토픽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정당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12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 비과세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걷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산 형성으로 보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기꾼 이런 시각은 별로 없어요?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로서의 성격이라면 그렇게 뭐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혜택이고 하다 보니 신기하다. 내가 어떤 그 경제활동을 하는 그 중산층의 또는 뭐 소시민의 누구로서 예. 어떤 가외의 돈을 써서 나의 은퇴 준비를 위해 이러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내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한국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건전한 사회에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결국 그렇잖아요. 미국도 이걸 좀 스텝 백해서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베이비 부모가 은퇴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냐. 이런 문제가 이런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개개인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각자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정부는 당연히 장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려하고 장려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죠. 그 사람들이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자 역할도 물론 하는 건데 주택 공급자라는 인식보다는 투기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럼 미국에서는 투기보다는 주택 공급자라는 인식도 그럼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아메리칸 드림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미국은요. 누군가가 다 주택자로서 투자 부동산을 해서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쟤는 저런 거를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시다가 미국 가셨으니까 네. 한국에 계실 때랑 미국 가셔서 어떤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그만큼의 뭐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미국에서의 그 투자 그리고 이 투자가 어떤 시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투자 환경, 어떤 제도라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국이 안정적인 건 제가 직접 체감해요. 이유는 제가 또 한국의 고객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 네. 여기 뭐 자주 나와서 저희 서울 사무실도 있고 뭐 서울에 이런 한국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텐데 그분들과의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면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당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 싶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뭐 주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사실은 자본 차익, 양도 차익,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대소득보다는 양도 차익 쪽에 이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이런 쪽에 아주 베이스를 놓고 보는 그 바닥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그렇게 딱 생각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동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쩌면 한국이 워낙에 대단히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성숙도라는 면, 사회 성숙도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미국은 그냥 뭐랄까 좀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확실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변호사님 그 유튜브 통해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 보니까 좋은 차 타시더라고요. 저요? 예. 좋은 차요? 핸들이 이렇게만 달려있던데? 이 위에 동그랗지가 않던데? 이렇게만 달려있던데? 네. 혹시 차 사고 나서 비닐 다 뜯으셨습니까? 차를 사고 나서 비닐 다 네, 뜯었냐고. 비닐이 뭐죠? 그 왜 시트나 네. 위에 뭐 썬바이저나 이런 데 비닐 같은 거 처음에 붙어있잖아요. 새 차. 뗐어요. 다 떼셨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떼요. 왜요? 왜 그럴까? 뭐 IT 기기 사지 않습니까? 네. 박스 잘 안 버립니다. 혹시 뭐 나중에 팔 때. 나중에 팔 때. 대팔 때 이게 박스 보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예전에 독일 출신 기자님인데 안톤 숄츠 기자님 저희 나오셔서 이상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거래를 너무 좋아하고 사자마자 팔 거를 생각한다. 그래서 차에 비늘도 안 뜯는 것 같고 박스도 안 버리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알겠어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면은 정문 양옆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한 서너 개씩은 다 있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거래의 민족입니다. 한 거래. 알겠다. 한결해가 아니라 한 거래. 근데 예.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일종의 회전율 같은 건데 예. 사자마자 팔 걸 생각한다거나 샀다 팔았다 한다거나 매매 회전. 없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거를 그 플립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절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문제 있는 하자가 있는 집들을 사서 싼 값에 사서 바로 레노베이트를 해서 돌려서 수익을 내는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의 에리어 분야로 인정받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어떤 비전문가인 개개인들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비중을 놓고 본다면 그냥 안정적인 투자로서 그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많겠죠. 많죠. 미국 사람들이 순진하네. 거래의 민족을 따라야지 말이야. 자,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아까 잠깐 그 절세 혜택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그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그러면 세법상, 세제상, 인센티브상 어떻게 보면 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국내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요?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의 제도의 혜택을 제가 뭐 감히 뭐 이걸 다 전문가처럼 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처음에 부동산을 사서 이후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까지에 있어서의 제도상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외국인한테 똑같이 주어진 혜택이에요. 막 시민권이 없어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국인으로서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수준이 오늘 너무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만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투자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는 당연히 추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으나 적어도 미국의 과세에 있어서 예컨대 미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거기서의 양도소득이 있을 텐데 그게 원래는 미국의
당연히 부동산이 미국에 있으니 미국의 과세권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미국의 과세권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까지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국세청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미국 부동산에서 투자해갖고 양도차익 많이 받네? 이러면은 또 이제 약간 국내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이런 경우는 물론 가능하고요. 예. 당연히 가능하고가 아니라 그래야죠. 만약에 이게 과세에 있어서 한 나라에 있어서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역시도요.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구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근데 또 이월하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므로써 우리가 한국에서의 그 법을 당연히 다 존중하고 지키면서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식이 좀 많이 물려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거 아십니까? 코스닥이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주식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죠. 특히 미국도 팬데믹 이후에 네. 로빈후드라고 해서 직접 투자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들 많이 있나요? 이 로빈후드는 이제 G세대들이 아주 그냥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죠. 그럼요. 주식 투자 이게 앞서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게 맞는데 부동산도 하고 예. 그 배경은 제가 이런 질문을 곧잘 받으니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미국 주식 시장이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 그게 큰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코스닥 뭐 얘기하셨지만 저도 뭐 국장이라는 표현도 네네네. 알고요. 네. 뭐 박스피라는 그런 표현도 아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은 결국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뭐 지난 100여 년을 놓고 보면 그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뭐 9%에서 10몇 %의 이 평균 성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은퇴연금, 은퇴계좌죠. 뭐 IRA다, 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직장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직장 은퇴, 뭐 401k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제도적으로 권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부의 이 제도적인 혜택 그리고 그 철학의 연장선일 텐데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은퇴를 대비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에서 뭐 아까 부동산 투자도 있습니다만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IRA 우리나라의 그 아마 IRP일 거예요. 네, 그와 네, 네. 같은 그쵸. 그런 비슷한 성격일 텐데 그걸 권장하고요. 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요. 이걸 401k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 개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고 회사가 그에 대해서 똑같이 또 이 매칭을 해주는 것 또한 권장하다 보니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게 구조가. 또 증시가 우상향하니까 들어오고 또 우상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선순환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변호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혹시 주식 투자를 하셨었나요? 네. 오, 뭐, 그때는 뭐 근데 20대 초반? 20대 중반? 어떻게 수익은 좀 그때는? 아니 뭐 그때 뭐 기억 안 나요. 그럼 미국 가셔서는 지금은 주식 이게 직접 투자 개념으로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가 주식, 뭐 부동산, 그다음에 또 미국의 또 다른 뭐 라이프 인슈런스, 뭐 어뉴이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다 각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각각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뭐 비중이 높은 거는 주식입니다.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네, 좋습니다. 뭐 빅테크.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상 그 빅테크 뭐 M7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S&P 500의 상승률 대부분을 또 이끌어갔지. 뭐 중소형주들은 또 많이 오른 것도 많다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거죠. 뭐 미국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뭐 투자 성향일 텐데요. 뭐 다른 또 본업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이러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 뭐 빅테크 위주 또는 뭐 그런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냥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이야기할 때도 그 임대소득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인식 차이도 말씀을 좀 했었는데 미국인들은 혹시 이제 중소형주나
변동성이 큰 투자를 어떻게 좀 선호할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일반론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 어렵고 느끼시기에. 일반론으로 어렵고 느끼기에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나라면 그냥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롱텀으로 가는 장기 투자로 가는 좀 안정적인 또는 안정적이라 해서 그게 정말 안정적이기만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니까. 네. 아니 그런 면도 있고 이게 뭐 빅테크의 어떤 그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이 우량만 하지 성장이 더디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좋은데 근데 보면 뭐 물려서 이거 뭐 손절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또 주변에서 보다 보니 뭐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중 면에서 보면 적어도 장기 투자를 보고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으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하나만 한 얘기인가요? 혹시 이제 굳이 네. 미국에서 네.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 갖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건- 한국인들 많이 또 상대하시니까. 예, 한인들.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미국에서 생활하는 뭐 한국계 미국인이 됐고 아니면 미국인들이라고 했을 때 해외 시장으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네. 없나 보네요. 좀 괜한 거 아니 뭐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걸 전문으로 대한민국 증시 뭐 세계에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 그렇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 그 뭐라 해야 되나 세계 시가총액에서 대한민국 비중이 원래 한 2% 정도는 됐었는데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답니다. 예, 선진국 뭐 미국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되려나? 근데 제가 이게 계속 얘기가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전달되고 싶지는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괜히 또 한국 투자 얘기만 나오면 말수가 없어지시는데.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